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습니다. 무산이 된 겁니다. 취소가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발길을 돌렸기 때문인데 본국으로 급하게 갈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루 앞두고 우리는 이 취소 통보를 받은 셈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급하게 한미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면서 본국으로 귀국한 걸까요? 그 이유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시간까지 정해놨는데 한미 정상회담 불과 하루 전 미국이 무산을 통보했습니다. 우리로선 당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간까지 정해졌는데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 무산이라니 어떻게 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일이 있다라며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뭘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초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급거. 한겨레신문이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급거. 어떤 기사일지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G7 일정 중 급거 귀국했습니다. 우리 정상회담 하루 전 무산시키고 돌아간 겁니다. 그 이유, 중동 사태와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과의 정상회담보다 더 급한 일, 더 중요한 일, 그게 뭐였을까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밀차, 중앙일보 신명 기사입니다. 김정은 러시아에 3차 파병, 공병 6,000명 보낸다. 전쟁 막판, 전쟁이 막바지에 이룰수록 전투는 더 격렬해집니다. 그 틈을 노리고 김정은이 러시아에 또 3차 파병을 단행한다라는 겁니다.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거 다 받아내겠다라는 김정은의 막판 속셈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북한의 김정은은 자국 병사가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구멍, 동아일보 12면 기사 함께 보시죠. 의사 셀프 처방,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났다. 동아일보 지적하고 있습니다. 0.5% 프로포폴만 규제 대상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이거 말고는 금지 규정이 없어서 의사들 마음대로 처방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주인, 조선일보 2면입니다. 1500년 만에 깨어난 백제, 세 번째 왕릉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공주 왕릉원 2호의 주인은 삼근왕이었습니다. 1500년 전 어금니 부점에 대한 분석도 된 겁니다. 10대 청소년의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서 삼근왕은 어린 왕이었다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이 정교한 금 귀걸이 등등이 아주 이색적인 유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큰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서울 강북의 유일한 당선자, 유일한 생존자 김재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안보 전문가이자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세종연구소의 신범철석 연구위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명 대변인 출신 김유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오늘 가장 꼭 알아야 하는 뉴스 선정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공개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전에 무산됐습니다. 우리는 하루 직전에 취소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발길을 돌린 이유. 자, 첫 번째 얘기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하게 됐다더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어렵게 됐다. 하루 전 시간까지 정해놨는데 이 무산 통보가 온 겁니다. 미국 측이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 그렇죠. 양해는 구해야죠. 하지만 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취소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우리도 아직 듣지 못한 듯 해보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자계기에 이런 일들이 간간 있긴 한데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신문철 차관님, 이 우리로선 특히 이제 대통령실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이번 G7 일정에 이 대통령이 출국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첫 정상회담이라 기대도 많았을 거고 걱정도 많았을 거고 관세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보관도 있었을 텐데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지금 무산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쉽습니다. 예. 아쉽지만 또 미국 상황이 지금 보도에서 잠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이란 그 무력 충돌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른 것 같아요. 미국이 참전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시기였고 그래서 사실은 아직 이 보도에는 안 났지만 미국에 돌아가서 워싱턴에서 NSC를 개최한 것 같아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일종의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후순위로 미뤄둔 거죠. 사실 이번 G7이 이틀에 걸쳐서 나눠져 있습니다. 첫날에 그 회원국 간의 회의는 이미 한 거고요. 그것만 마치고 확대 회의, 그러니까 초청 국가들과의 확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스라엘, 이란 문제에 집중하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청와대로서는 시간까지 다 정해졌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초기에는 약간 현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 지금 속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이 뉴스를 보고 좀 확인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 돌아간다. 급한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라는 이 글을 올리고 미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보도가 좀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측의 양해는 아마 그걸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긴박하게 한미 정상회담 취소와 조기 귀국이 정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걸 더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다자 회의를 중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 측면이 있던 것도 작용을 했던 것이고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자 회의 계기에 플러사이드 번외로 개최하는 양자회담은 30분 정도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 그렇기 때문에 상견례 정도 수준이지 깊은 논의는 할 수 없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다음에 만나는 걸 기약하자 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또 보면 된다. 그렇죠. 다음에 보면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귀국한 것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범철 차관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기회에 아예 이란의 핵 문제를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굉장히 심각한 뜻인데 미군이 직접 이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투입해서 이란의 지하 핵심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What specifically is better than a ceasefire? What are you looking for here? And then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d then or giving up entirely. That's okay too.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t's very simple. Can't have a nuclear weapon.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일부를 파괴했고요. 이란의 이 국영 방송 시설에 공습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이 이에 반발해서 초음속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이 대도시를 폭격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이 재차 군사 작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상들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네, 하늘에 섬광들이 굉장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시면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울린 사이렌입니다. 이란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미사일을 공격해 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이 초음속 미사일과 여러 탄도 미사일을 섞어 쏘는 공격에 일부 뚫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스라엘 민간인의 사상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란의 미사일 공습.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F-14 같은데요. F-14 전투기 같은데요. 예, 그렇죠? F-14 맞습니다. 예, F-14 전투기를 폭격해서 아예 이제 제거시키는 모습인데, 이 F-14 전투기 같은 경우는 뭐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탑건에도 등장해서 굉장히 향수를 불러일으킬 옛날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이란이 이거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지금 정밀 이란의 어떤 이 공군력을 다 차례차례 제거하고 있군요. 예,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승기는 이스라엘이 잡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방공망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무방비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이나 폭격에 노출된 거거든요. 반대로 앞서 아이언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이언돔은 단거리 미사일이나 로켓포를 막는 거고, 에로우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렇군요. 고고도 방어.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거리를 생각하면 한 2,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이고, 그것은 에로우 시스템과 미국에서요 이런 분쟁을 예상하고 사드도 하나 배치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막고 있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섞어쓰기라든가 또는 빠른 미사일, 극초음속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란 측에서는 극초음속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부인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방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도 일부 타격은 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과연 참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방금 전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요, 일종의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냐면은 이란이 완전히 핵무기를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공격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제3국을 통해서 미국에게 휴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저 메시지를 수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의 참전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신범철 차관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상황은 매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란의 테헤란을 비워라라고 통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란의 이 종교 지도부, 이란은 이 종교 지도부가 국가를 다스리는 신종 체제이기 때문에 이란 지도부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란이 개발 중인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강제적으로 비핵화를 해주겠다라는 최후 통첩을 날린 셈입니다. 미국의 참전, 안 그래도 수세에 몰린 이란이 미국께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다간 자신들의 이 정권이 전복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공습을 하며 제공권을 앗아갔습니다. 그러자 테헤란의 피난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 영상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차량 행렬들이 이란의 수도 이 테헤란에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예, 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실 전쟁이란 건 발발해서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방공망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아예 테헤란을 피난해라, 공습이 있을 것이다, 아예 경고를 해놓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정말로 이 정도로 무력했을까 하는 부분도 놀랍기도 한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뭐냐?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호메이니 정권을 갖다가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메이니를 은퇴시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하지 못하는 측면은 과연 그 다음에 누가 이란 정부를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급적 이란이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나아가서 지금 이란의 민주화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후순위로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이란은 군사무기, 핵무기를 의미하는데 절대 가질 수 없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포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 이 정권이 뒤집혀질 수도 있다라는 섬뜩한 경고가 이스라엘과 미국 동시에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떠올린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굉장히 은신해 있잖아요. 지하 어디인가에 은신해 있는데 미국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했어요. 이건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표적이다.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참고 있다. 핵 포기 안 할래? 라고 최후 통첩을 날리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취소하고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NSC를 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미사일, 미군의 참전 등 이런 의제들이 저 테이블에 올랐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벙커버스터를 투입해서 이란의 이 포르도 지하 핵 시설을 제거하겠다라는 얘기도 논의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란의 포르도 핵 시설은요, 겹겹이 쌓여 있는 강철 콘크리트 밑에 지하 시설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걸 없애려고 파괴하기 위해서는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강철 콘크리트로 둘러싼 지하 벙커 시설과 지하 핵 시설에 핵무기와 군부 지휘부들이 유사시에 이제 은신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 한미 군 당국의 작전의 핵심입니다. 북한과도 상당히 좀 유사한데 신문조 차관이 국방부 차관 하셨으니까 뭐 작게 핵심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유사시에 저 벙커버스터 미사일과 B2 폭격기 혹은 F-35의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서 북한의 지하에 숨겨있는 핵시설과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 한미의 작전의 핵심이다. 맞죠? 네, 뭐 저희가 삼축 체계를 설명하면서 대량 응징 보복에 있어서 저런 벙커버스터 이런 건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 GBU-57이라는 벙커버스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인 벙커버스터는 20-30m까지는 이렇게 침투해서 폭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이란의 핵시설은 지하 90m 이하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거로는 여러 차례 같은 지점을 타격한다 하더라도 다다르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 GBU-57은 지하 60m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두 곳을 갖다가 폭파하면은 이란이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놨어도 공격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저것은 미리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미리 제공하진 않습니다. 미국의 일종의 비핵 전략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갖다 제공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미국의 참전 여부를 갖다가 또 고민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이 전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에 우리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야기한 그 최후 통첩을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그런 GBU-57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미국이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미국이 군사작전 측면에서는 얼마나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냐면 말로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항공모함이 인근에 이동하고 있고 저 벙커버스터 공격이 잇따르면 그 다음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크리티컬한 시기, 매우 중요한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오늘 밤 내일 사이에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재섭 의원님 오늘 모처럼 돌직구 나와주셨는데 이재명 정권에게 있어서도 더 이상 이 우리나라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외교 사안이 양쪽에 다 셰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게 분명해요. 당연하죠. 뭐 중국과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도 미국이 얽혀져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와 북한에 대립하고 있는 문제와 동일 본질이 같지 않습니까? 핵무기. 물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도 제거했고 헤즈볼라도 무력화시켰고 지금 미국까지 동원하면서 이 숙적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두 손 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일 때도 외교 안보와 관련한 다른 후보들의 질의에 대해서 뭐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뭐 중동 정세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4월에 보면 패트리어트를 중동 쪽으로 주한미군에서 뺀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결국 한반도의 전쟁과도 무관하지 않은 거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결코 무관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뭐 핵을 위시한 이 양안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미국이 대한민국의 입장을 물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꾸준하게 물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를 염두에 둬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결코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중동에서 우리나라에서 먼 이억만리에 떨어진 전쟁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토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초반에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좀 보여왔거든요. 자주파들이 뭐 득세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올리고 이런 미국이 이제 참전할 수도 있는 이런 중동 전쟁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입장들이 분명히 서야 앞으로 우리가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뭐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도 결렬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저는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워낙 중요한 오늘 이슈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시고 진단해봤습니다. 신전창을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요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오늘 무수히 많은 뉴스 중에서 이 세 명과 관련된 뉴스는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의 핫피플 3인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요. 누굴까요? 자, 일론 머스크와 G드래곤이네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를 겪었다 화해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극적인 화해였죠. 일각에서는 꼭 부부싸움 보는 것 같다. 싸울 때는 미친 듯이 싸우지만 화해할 때는 정말 쉽게 허무하게 화해를 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G드래곤의 사진과 G드래곤의 소식을 리트윗하면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가수 GD가 이 테슬라의 차량이죠. 사이버트럭을 타고 국내의 행사장에 등장하는 영상을 리트윗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아, 우리 사이버트럭을 탔어? GD가?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K-팝의 제왕 G드래곤이 사이버트럭을 타고 한국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라 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요. The King of K-pop, G-Dragon. 이렇게. 뭐 사이버트럭 준 것도 아니면서 생색을 다 했어요. 이거 G드래곤이 자기 돈 주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 G드래곤, GD는 종종 이 사이버트럭을 타고 공식 석상에 등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G드래곤이 이 출시한 자신의 이 모종의 어떤 상품 출시 행사에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보이면서 평소 종종 타고 다니던 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을 타고 등장한 건데 때는 요때다.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한 겁니다. 김종현 의원님. 네.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친하게 지냈다가 싸웠다가 다시 화해하면서 이래저래 테슬라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가까우면 가깝다고, 싸우면 싸웠다고 이쪽 저쪽에서 뭐 테슬라 불매 운동도 있었는데 사실은 G드래곤 정도 되면 뭐 미국의 어떤 그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K-팝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우리 K-팝에 업어가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업혀가려는. 그러니까 싸움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고
장사 속은 우리 그 이속 차리는 거는 지드래곤의 저 사이버 이거 약간 숟가락 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이버 픽업 트럭 본인이 무슨 준 것도 아니잖아요. 준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개인이 뭐 굉장히 그 소량만 뭐 국내에서는 그 수입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 만만치 가격이고. 않죠. 예. 그런데 엎혀가는 듯한 느낌이 실제로 들었고요. 일론 머스크 어머니도 또 뭐 저런 그 GD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또 뭐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GD 자체를 좋아하긴 하는군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뭐 셀럽이기도 하고요. 패셔니스타여서 뭐 알려져 있는 인물이긴 하죠.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저 사이버 픽업 트럭하고 지금 저 복장도 그렇고 핑크색 옷 입은 그 우주인하고 굉장히 SF 영화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무료로. 네. 일론 머스크가 저걸 올림으로써. 그래서 저도 지금 GD가 타고 있는 저 모습을 통해서 그 테슬라의 사이버 픽업 트럭은 처음 봤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미국 내에서 뭐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수입하는 거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해요. 사이즈가 크기도 하고 또 부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후 관리도 간단치는 않다고 하는데 역시 지드래곤이 좀 앞서가는 그런 스타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누가 저 모습을 상상했겠어요. 저는 저런 픽업 트럭 처음 봤거든요. 사실. 네네. 컬러도 그렇고.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엎혀가는 숟가락 얹는 일론 머스크도 대단한 사업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대단하다. 그러니까 역시 타고난 사업가라고 불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할 수 있구나. 네. 비슷하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더 대단한 사업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애플과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에 고강도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 트럼프 가족이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알뜰폰을 출시하겠다라고 나서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른바 트럼프 폰이에요. 트럼프 모바일. 트럼프 그룹이 알뜰폰 사업에 출시를 뛰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모바일을 오는 8월에 개시하겠다. 명분이래요. 미국 부품으로 미국 사람들이 만든 미국산 스마트폰을 우리가 싸게 공급하겠다. 황금색이고요. 트럼프의 T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모델 이름은 T1입니다. 그리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바탕화면에 새겨져 있고요. 성조기가 핸드폰 뒷 케이스에 있고 일단은 황금색입니다. 그리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 서비스를 월 47달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47대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요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이 T1 트럼프 폰이 색깔은 예쁘긴 하네요. 황금색이라. 글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가라기보다는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자체가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든 게 트럼프 모바일, 그다음 트럼프 스마트폰 이거 한마디로 하면 T월드인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것도 T월드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그 핸드폰이 나올 건데 어떤 핸드폰이 나오냐.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우주에서 팍팍 쏴주는 거. 일론 머스크랑 또 그렇게 짝짝꿍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제 위성폰이고 요건 그러니까요. 그냥 이 5G 기반의 스마트폰이긴 해요. 그런데 요걸 그 향후에. 발전시켜가지고 향후에 스타링크까지 또 일론 머스크랑 뭐 싸우면서도 또 돈 되는 일이면은 두 사람 다 진심일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벌이 저렇게 뭐 대통령이나 아주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아버지가 대통령 됐는데 그 아버지의 명성을 빌려가지고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우리 정서하고는 사실 맞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라면 이해 충돌이란 비판이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엄청난 역풍이 불겠죠. 그런데 미국은 저게 가능하구나. 미국이 가능한 건가 아니면 T월드가 가능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조금 독특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우리나라 같으면은 당장에 어떤 이러려고 아이폰하고 삼성전자에 관세를 가했느냐라는 어떤 비난이 나올 것 같은데 미국은 또 독특하게 가능하군요. 김종인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사업을 막 벌리고 네. 하는 거 보니까 참 이게 미국 스타일인지 트럼프 스타일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가적 수완을 발휘하는 대통령도 사실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작년 한 해 뭐 8,200억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하는데 그
일가가 가지고 있는 막 가상화폐 사업도 있고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전 가족이 이 대통령이란 직위를 오히려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 저 알뜰폰 딱 기사를 본 순간 저는 정광훈 목사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예. 정광훈 목사 한 2년 전에 알뜰폰 회사 차려가지고 유심히 애국이다 막 이러면서 집회에서 막 알뜰폰 팔았잖아요. 예. 야, 사업가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본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완을 발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럼프와 정광훈 목사 사이에 이 알뜰폰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 뭐 김재섭 의원이 김재섭 아령 이런 거 판매하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어요. 김재섭 아령, 김재섭 덤벨 이런 거 파는 좀 느낌이 있어요. 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인물은 우리 김재섭 의원과 친한 김용태 비대위원장. 정치적 사면 초과에 몰렸는데 친윤계 송원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본인의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과 혁신안이 좌초되는 분위기다라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시죠.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하여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제 거치가 결정되면 다음 지도부가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혁안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야말로 저는 당원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혁의 동력을 삼아서 다음 지도부로 연결하는 것이 저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보기에 신임 원내대표가 하겠다는 혁신위는 혁신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라는 취지의 비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임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당대회랑 그다음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같은 문제 한 번 더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스스로 얘기했듯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전당대회는 조기에 하자는 의원님들의 견해가 조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조속히 정리를 해서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조기에 전당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김재섭 의원님. 그러니까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뭔가 절충안을 내고 있군요. 혁신 과제는 받되 혁신위를 출범하겠다. 전당대회를 원하는 대로 조기에 열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예정대로 2월 30일 끝내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번째 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인 거는 맞습니다. 과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이어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 말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맞는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씀대로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간 이후에 바로 전당대회 준비를 해서 뭐 한두 달 내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한두 달 정도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더 역할을 못할 이유는 사실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 날 그만두고 나간다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상 원내대표와 당대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서 이 전당대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체제를 만들 텐데 사실은 지금 원내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민주당에서 3특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법원조직법 개정 문제들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의 역할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전당대회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한두 달짜리 비대위원장을 모시자니 저는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사실은 힘에 부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두 달 정도를 더 그냥 하면서 이 비대위 체제를 종식하고 이후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6월 30일 딱 못을 박아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나가야 된다고 압박하면
사실은 그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빠지는 거 말고는 어떤 뭐 실익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물러나는 거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그거밖에는 없는 거죠. 이 달라지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 실익이 좀 없다고 보고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본인의 임기를 한두 달 정도를,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읽기 전까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혁신안 같은 것도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는 것이 힘이 받기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주변에 비대위원도 없고요. 뭐 사무총장도 없고요. 본인이 스스로 내놓은 안을 전당원에게 붙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힘이 안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에 조금 힘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는 적어도 이 혁신안에 대해서는 이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는 임기 동안은 관철을 시켜놓고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양태형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일단은 그 뭐랄까 그렇게 개파색이 강한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범친윤계에 속하지 않습니까? 친윤계 중에서의 아주 핵심 이 친윤계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뭐 당무감사 이런 것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앞서서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럼 당원 여론조사 붙이자라고 하지만 그조차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뭔가 약간 젊은 유약한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이달 말까지긴 합니다만 제대로 혁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밀려나가는 느낌이랄까?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논쟁의 핵심이 그건 거잖아요. 김재섭 의원 말대로라면. 네, 뭐 제가 뭐 이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뭐 말하는 것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는 결국 이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정한지를 당원의 의견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렴을 하자라는 건데, 그게 사실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당원 민주주의, 어느 정도 지적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반대할 명분은 없거든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당원의 뜻과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국민의힘이 더 건강한 제1보수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뭐 새로 원내대표 대신 송 원내대표님의 말씀이라든가 뭐 꼭 굳이 혁신위를 한다는 주장이 조금 퇴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더 건강하고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면 저는 뭐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환기를 시키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곧 전당대회 열릴 텐데 김재섭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다시 나옵니까? 김문수 후보도 다시 나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두 분 다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 두 분이 대선 후보로서 경쟁을 한 상황이고, 당내에서 경선을 치르다 보면 소위 말하는 계파별로, 소위 말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분별로 갈등이 좀 심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상이 좀 생기기 마련인데, 아직 그 내상이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김문수, 한동훈 2차전이 발생했을 때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당원이나 의원들이나 다시 한번 또다시 그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은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왜 패배했는지 이 성찰하고 반성할 때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두 분이 직접 출마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의 지도자로서 우리 당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의 지혜를 모아줘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두 분이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지자분들이 출마 요구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 밖에는 그럼 또 누가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느냐, 우리 당의 지도자가 지금 상황에서 누가 될 수 있느냐. 김 의원님. 그래도 뭐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당에서 얼마 전까지 대통령 후보로서 경쟁했던 분들이 당의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느냐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당에서 지도자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결국에는 당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제도약을 의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논쟁적인 이슈 골라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천만 원씩은 연민으로 빌려준 거다. 그리고 모친 빌라 의혹까지 새로 제기됐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의혹이 일파만파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총리 후보자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자, 일단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새로 낸 해명 함께 보시죠. 여전히 이 본인의 불법 정치자금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표적 사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나를 표적 사정해서 내가 겪었던 경제적 고통은 상상 초월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신용불량 상태에서 저 추징금을 내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그 강모 씨에게 4천만 원, 강모 씨가 소개해준 인사를 포함한 10명에게 1,0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빌린 거다. 자, 상환이 안 된 부분, 이자를 냈는지의 부분, 왜 총리에 지명되고 나서야 논란이 제기되자 서둘러 갚았는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 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절절히 고맙다.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연민으로 내가 불쌍하고 가여워서 빌려준 거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납득되십니까? 그냥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해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면 납득이 안 되십니까? 야당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느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어떤 국민이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쉽게 빌릴 수 있고 상환기간이 지나서도 독촉도 안 하고 안 갚을 수 있냐. 유력 정치인 아니면 불가능한 거다. 연민으로 빌려준 그냥 돈이 아니다 라고 비판한 겁니다.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갚아야 하는 빚이며 스폰해준 사람들이 국정 관여하거나 이권 챙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게 논란입니다. 김재섭 의원님, 일단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해명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보시면 표적 사정으로 경제적인 고통이 상상 초월했다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업과 스폰서로부터 불법 자금을 안 받았다면 본인이 경제적 고통을 겪을 리도 없었을 텐데 표적 사정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 본인 잘못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서 유죄가 선고됐고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 아니냐라고 야권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저 표적 사정이라는 말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당시 뭐 2002년, 2004년 이때일 겁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다시피 2002년에서 2004년은 김대중 노무현 행정부 때거든요. 그러면 노무현 행정부의 검찰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표적 수사했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강금실 장관이 대답하시는 게 맞죠? 캠프에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강금실 장관한테, 전 장관한테 물어봐서 왜 나 표적 수사했냐라고 따져 물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야당이 정당하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적 수사니까 나는 잘못 없어요라는 태도는 사실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주진 의원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누가 어떤 아무리 야인이라고 하더라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연민이라는 이유로 누가 1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1,000만 원씩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빌려주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례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결국에는 유력 정치인이라는 그 본인의 어떤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 많은 돈을, 그리고 1,000만 원씩 균등하게 이렇게 빌렸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총리 후보자가 내놓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은 설명 또는 해명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읍소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소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영수증을 보여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주 극소수의 자료들만 내놓아서 사실 야당의 지적들을 전부 무마하고 뭉개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SNS를 몇 줄로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호소를 하고 읍소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 행정부를 책임지겠다는, 행정부 수반이 되겠다는 사람의 태도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야당의 지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첫 인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다 설명 가능합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논란이 계속되니까 계속 해명을 내놓고 있는 국면 같아요. 이런 심경도 해명성으로 내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발가벗겨진 것 같다.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감 앞에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라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이 착잡한 심경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 본질은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김주영 의원님, 그 앞서 이제 김재섭 의원이 번지수 잘못 짚었다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경제적 고통은 본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겪은 건데 그걸 왜 표적 수사라면서 대법에서까지 유죄 확정받은 걸 저렇게 부인하냐? 라는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런저런한 채무나 그 사인간 어떤 차용증 써주고 채무가 발생한 거는 의원이 돼서가 아니고 야인으로 있었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문제들이고 특히 이제 1억 4천에 관한 거는 2018년에 발생한 문제인데 세금에다가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 중과세 이런 것까지를 부담을 하려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본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은행에서 돈을 뭐 대출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인 간의 채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아무런 정치적 비전도 없는 나에게 오히려 1,000만 원씩을 그렇게 믿고 빌려준 그분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얘기까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능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보낸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본인에게 물어봤더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믿고 지금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본인도 이를테면 그게 문제 있는 거라면 차용증 쓰면서 이렇게 다 재산 공개하면서 거기에 적시하고 보고하고 이럴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야당에서 그거를 뭐 쪼개기 후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기 때문에 당시 2018년 그 시점에서는 의원 현역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뭐 후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빚을 갚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빌린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재산이 한 2억 정도 신고를 했는데 무슨 착복을 해서 비리에 연루돼서 이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 추징금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과정에서 개인 간에 빌린 것에 대한 소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불법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 몰아간다거나 주진우 의원처럼 나중에 총리돼 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갚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억측이죠. 미리 몰아가는 거죠. 전 정권에서 비서실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법률비서관 지낸 분 아닙니까? 전 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뭐 일어났을지 또 뭐 통용됐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미리 끄집어다가 이게 갖다 붙이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고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가서 후보자의 얘기를 듣고 뭔가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과도하게 억측하는 것은 조금 삼가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4일, 25일로 드디어 이제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저는 소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통령이 이거 괜찮겠냐, 뭐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파면되고 탄핵되고 조기 대선에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초대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이 얼마나 지금 이목도가 높아졌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본인이 만약에 뭔가 걸리는 게 있고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한테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청문회 기간 동안에 소명하고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속 시원한 답변을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표적 수사였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영수증 미발급의 책임을 물은 이례적 사건이다라며 본인의 2002년도 불법 정치자금 유죄 사건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영수증 미발급을 본인은 몰랐을 뿐이다라는 건데 일단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주장부터 함께 보시죠. 중앙당 요청했던 기업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근데 그럴까요? 2002년도 본인의 불법 정치자금 유죄는 기업이 SK였나요? SK가 건넨 거액의 돈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정말 몰랐고 영수증 발급 안 된 책임만 본인이 진 걸까요? 억울하게? 과연 2002년 그 사건은 그런 거였을까요? 야당의 주진우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캠프 사무실로 SK 임원이 2억 원의 현금을 쇼핑백에 들고 온 거예요. 본인 주장은 그런 거죠. 영수증 처리를 안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그냥 헷갈릴 수가 없는 게 당시는 5만 원짜리가 없었거든요. 2억 원이면 쇼핑백 6개를 낑낑대고 들어야 되고요. 무게로 따지면 23kg 정도 됩니다. 문제 없는 돈이라면 왜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옵니까? 그 장면 자체가 이거는 부정한 돈이고 불법적인 돈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 장면만 봐도 영화 같잖아요. 당시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SK 임원이 저희는 기부금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부금 처리나 영수증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고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거절했어야 맞는 거죠. 엄청난 현금이 담겨있는 쇼핑백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직접 받았다.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SK 임원이 정상적인 후원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해줬다는 겁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법원도 김 후보자가 그거 다 알고 있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1심 판결문.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라고도 판결문에서는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판결문은요, 2억의 돈을 전달하면서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올해는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찼어 영수증 처리는 곤란하다라는 얘기까지 총리 후보자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양태준 변호사님, 2002년 SK로부터 받았다는 현금 2억은 당시로서는 거액입니다. 당시 2002년도에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이 180만 원 수준이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당시 2억이면은 이 신입사원들의 9년치 월급을 모은 거액의 돈이었는데 정상적인 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정상적인 후원금이 안 된다는 걸 총리 후보자도 당시에 알았다라는 게 이 법원 판결인데 이제 와서 그 영수증 미발급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저 2억 원 부분은 쟁점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 부분은 이미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미 뭐 대법원까지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그에 대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심지어 그거에 대한 추징금까지 납부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헌금을 받든 지인들로부터 어렵게 해서 그 모든 이제 국가로부터 져야 될 채무를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그 차용 1억 4천이라는 차용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거지 본인이 그게 뭐 너무 떳떳하다 그게 지금 과거에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뭐 전과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공격을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전과가 뭐 하나도 있는 사람은 뭐 아무 공직에 나설 수 없겠느냐 그런 건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1억 4천을 소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과거에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본인은 뭐 정말 잘못이 없다 나는 뭐 무결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보다는 그러니까 1억 4천이라는 돈이 그만큼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채용증도 작성하고 이자도 모두 이제 제때 주고 있고 단지 현재 지금까지의 경제적 사정이 뭐 18년간 밖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힘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오히려 떳떳한 돈이기 때문에 채용증을 작성하고 이렇게 다 공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느냐 이 지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젊은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시간이 흘러 총리 후보자가 됐는데 표적 사정이다. 영수증 미발급의 책임을 나에게 물은 사건이다. 억울하다. 과연 반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 청렴한 정치인이 아니냐를 국민들이 판단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모친 소유의 빌라 의혹인데요. 함께 보시죠. 모친 소유 서울 소재 빌라 2019년 3월 건설업자 이모 씨 회사 명의 2억의 전세 계약. 한 달 후 2019년 4월 김민석 총리 후보자 부인 2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 1년 4개월 후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장모 2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 자, 이게 뭐가 문제라고 의혹이 제기된 걸까? 함께 보시죠.
임대차 계약서 확인도 없었고 전세금 이동전 확인도 안 된다. 임대차 계약 통해 후보자에게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해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살다 이런 전세 계약 처음 보는데요. 이게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 어머니가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90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빌라가 공시지가로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웬만한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로 1억 6천만 원이야. 이거 경매 들어가면은 그거보다 못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최소한 전세 가격이 1억 정도는 돼야지 들어가지.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른바 깡통 전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인이 회사 명의로 2억 원의 전세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억 6천만 원,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고 경매 들어가면은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거는 이중 매매잖아요. 한 집에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사는 겁니까? 그런데 이때는 전세 가격이 얼마냐면은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1억 6천만 원짜리 공시지가 집에 지금 4억 5천만 원짜리 전세가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겠는가? 그런데 먼저 그 2억짜리 전세는 19년 3월부터 20년 3월까지 전세 기간이었으니까 나갔다고 치고 20년 8월에 또 전세가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2억 8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 6천짜리 집에 5억 3천만 원짜리 전세가 들어가고 거기에 한 지붕에 또 두 가족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게 물론 뭐 그 부인이 전세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장모가 전세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가족끼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가족끼리라도 저런 식으로 전세 계약을 합니까?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왜 이런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었는지 김민석 후보자가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조금 그 인사청문회 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뭐 외울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는 지적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통상적이지는 않죠. 1년 계약을 했는데 한 달 뒤에 또 계약이 들어갔는데 시세 가격보다 계속 높은 가격에 2중, 3중 계약이 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질문 받았습니다. 기자들에게 이야기 들어보시죠. 모친 빌라에 대해서도 좀 자금 의혹이 하나 좀 제기되는데 여기 대해서 좀 입장을 주세요. 여기는 어느 채널인가요? 저희 지금 다 풀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네. 오늘 외신 기자간담회는 아주 의미 있고 또 현재 한국의 민주적 상황에 대해서 외신 기자들의 관심도 많았고 또 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었고 아주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친 빌라 자금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태일 변호사님, 이 의혹은 또 뭡니까? 이거 해명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달 만에 이제 같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중복해서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다른 이미 뭐 기존 계약을 이제 그 기존 계약을 한 임차인이 전대차를 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면 일부 공간을 다시 이제 그 사연에도 나오지만 뭐 이제 2억을 계약하고 그걸 다시 이모 씨가 다시 그거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배우자한테 이제 2억 5천에 전대차를 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 집에 대해서 2억 5천짜리가 중복해서 있다기보다는 2억짜리 계약을 2억 5천 계약으로 넘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저 전세 계약 자체가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 2019년은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금 정말 이게 아무 정치인도 아닌 정말 야인으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이제 원내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저런 아무런 정치인도 아니고 뭐 원외에 계셨던 분에게 저런 식의 뭐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감히 표현이라든가 그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저런 식의 거래는 민간인들끼리 뭐 자기가 그 전세를 했다가 필요 없어져서 다시 전대차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건 소명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해명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후원회장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이 채권자 간에 이례적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모 씨 사업가가 2018년 4월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아시다시피 10명에게 1,000만 원씩 빌려받았다는 그 돈입니다. 그런데 정모 씨 회사가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고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추정되는 강모 씨 회사에게 6억 3,115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식회사끼리 6억을 빌려주는데 무이자로 빌려주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 사이도 굉장히 이례적인 자금 흐름이 오가고 있다라는 건데 정혁준 변호사님, 굉장히 좀 뭐 믿음이 두텁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애가 깊다라고 해야 될까요? 신용사회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런 무이자 아니 저 회사끼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은 업무상 배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꼬리가 붙는 건데 그 꼬리가 뭐냐면 그게 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 상당의 이익을 회사가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거기 뭐 그 관련자들 뭐 대표이사든지 누구든지 담당 임원이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된 사람 본인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그 돈 문제가 흐리멍텅한지 참 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신용불량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신용불량자 출신의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건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도 의원님, 네. 야당이 지금 청문회를 벼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할 걸로 강하게 보입니다. 그 야당이 얼마나 날카롭게 청문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의혹들을 물어보고 총리 후보자가 성실히 충실히 해명하느냐가 좀 관건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만도 여러 가지 의혹들 짚어봤어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야당이 그 아무리 날카로운 질문을 하더라도 소위 말한 스모킹 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의석수가 압도적인 상황이고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상황이면 야당이 아무리 이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밀어붙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 국민들께서 이를 엄중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보는 것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우리 방송에서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채무를 지는 것도 이례적인 모습. 앞서 말한 전세 문제도 굉장히 이례적. 그리고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 것도 이례적.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들이 김민석 후보자의 일생에 너무 많았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례적인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캥기는 게 있거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지금 벼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르고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 많은 의혹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통상적이라면 그리고 전통적인 정치적 관례라고 한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낙마되는 게 맞겠지만 아마 이것을 임명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어떤 식으로 될지를 우리 국민들이 아주 엄중하게 지켜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반대로 이 총리 후보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상세하게 해명을 하는지 그래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논란의 향방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돌직구쇼의 돌직구 강력반 시간입니다. 튕겨나온 차량이 상가 건물을 돌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상점 직원들이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순식간에 유리 파편이 매장을 뒤덮고 충격을 받은 여직원은 엎드린 채 한참을 꼼짝도 안 합니다. 구겨진 창틀 사이로 보이는 건 자동차 바퀴. 상점을 덮친 건 SUV 차량이었습니다. 충돌 직전 SUV가 바닥에서 뜬 채로 화단을 가로질러 상가로 돌진합니다. 급히 몸을 피한 행인들이 차량이 충돌한 쪽을 바라봅니다. 손님한테도 차가 나르는 거 봤어요. 너무 놀라서 그랬다니까요. SUV 차량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튕겨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SUV 운전자와 상점 안에 있던 40대 여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직원분들 괜찮으신지 또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또 이제 팔에 피도 흘리시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SUV 운전자의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행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차선에 들어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력한 사건들의 단서를 쫓아보겠습니다. 오늘 돌직구 강력반에 저와 함께 이 사건의 실마리를 추적해줄 한 명의 탐정. 강력하진 않지만 부드러운 강함을 갖고 있는 정익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안녕하세요. 자, 뒤에 오늘 강력 사건의 이 단서들이 담겨있는 상황판을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이겁니다. 영화 촬영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한 승용차가 순찰자 여러 대에 포위되어 있는 이 장면이 오늘의 첫 번째 사건의 단서입니다. 거두절미! 영상부터 입수됐는데 함께 보실까요? 어제 오전 경기 안산시 검은색 승용차가 마주오는 차량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역주행 중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경찰 순찰차가 따라붙자 중앙선을 가로질러 달렸고요. 추격을 따돌리려다 이렇게 순찰차 8대에 겹겹이 포위된 뒤에 그제서야 멈춰섭니다. 이 운전자 누굴까요? 경찰관이 끌어냈는데 여성 운전자입니다. 50대 여성 운전자가 끌려 나옵니다. 야, 저는 무슨 뭐 강력 범죄자나 공개 수배된 강력 범죄자인 줄 알았는데요. 50대 여성 운전자. 이 차량 무려 40분 동안 이렇게 아찔한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면요. 새벽 3시 50분 갓길 주차 운전자 배회 신고가 들어옵니다. 경찰이 1시간 40분 동안 배회하던 운전자와 대화를 시도했는데 차 이동 과정에서 운전자가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역주행도 하고 순찰차와 추격전, 도심 추격전을 펼쳐서 순찰차 8대에 포위된 채 그제서야 이 추격전이 멈춘 건데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여러 사건 많이 해보셨지만 이거 저는 무슨 영화 촬영장인 줄 알았고 영화 촬영이 아니면 강력 무슨 뭐 공개 수배 범죄자를 쫓는 줄 알았는데 그냥 50대 여성 운전자예요. 네네. 요즘 해가 길어졌잖아요. 네네. 조금 전에 나온 영상이 새벽 6시예요. 예. 해가 길어져가지고 그렇지 새벽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원래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거냐면은 아까 잠깐 그래프에 나왔지만 3시 반에 어떤 여성분이 그냥 나와가지고 차 옆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3시 반이면 완전 새벽인데. 네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쭉 했는데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든 50대 여성이니까 남편분을 좀 불러와라 해가지고 남편하고 전화를 했고 남편이 이제 오기로 되어 있었대요. 남편도 있는 여성이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차가 갓길에 있었는데 갓길 말고 좀 안쪽으로 주차장으로 좀 이동을 해달라 그렇게 경찰이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저 여성분이 차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이 역주행하면서 뭐 순찰차도 받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운전을 하다가 그러다가 순찰차하고 충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지가 되고 그러면서 검거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이 여성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펼쳤을까요?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난폭 운전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요. 음주 검사는 음성이었어요. 약물 검사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 중에 불안 증세를 보였고 자해 시도도 있었다. 정신병력은 없지만 진정되면 약물 검사 결과도 좀 나오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여성이 왜 이러는지 미제 사건인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의 지금 단서도 좀 저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영상도 입수됐는데요.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지난 4월 26일 대전의 한 도로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린 검은색 승용차입니다. 경찰관이 다가가려 하자 도주합니다. 급기야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마구 주행합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요즘? 학교를 빠져나오자 도로에 꼼짝없이 갇힙니다. 이때 경찰관들이 재빠르게 출동해서 검거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 건장한 최고의 운전자가 나와서 나 격투기 선수야. 반항하려는 순간 이 격투기 선수 무기력하게 경찰관에게 제압됩니다. 전직 격투기 선수인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제압한 김창현 경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도주로가 막힌 다음에 운전자 하차 요구했는데 계속 욕설만 하면서 이제 하차를 무시했거든요. 경찰관을 밀치면서 때리려고 이제 폭행 시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가서 넘어뜨려 제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격투기를 했었다. 내가 격투기를 한 사람이니까 너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 한 판 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격투기 선수였던 것 같은데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라 이렇게 경찰에게 반항도 한 거고 학교 간에 막 질주를 한 거군요. 저 모습 보고요. 전 뭐가 생각이 나느냐. 예. 속담이 생각났는데요. 어떤 속담이요? 술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술 앞에는 장사 없다. 술 앞에는 격투기 그 선수도 필요가 없구나. 그럼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건 폐가망신의 지름길인데 그런데 만약에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경찰에 적발되면요. 그냥 순순하게 처벌받는 게 그게 그나마 자신의 피해와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고요. 저렇게 음주운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죄가 훨씬 더 커집니다. 예.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납니까? 김호중 씨, 가수 김호중 씨도 그래가지고 일을 훨씬 더 키우지 않았습니까? 저 격투기 운전사도 그 격투기 선수도 저렇게 해가지고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경찰이나 이런 분들 다쳤으면 치상까지 붙으면은 굉장히 일이 심각해질 뻔했고 이미 또 심각해졌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체포됐습니다. 자, 미국 덴버 고속도로에서요. 한국 소방관들이 구조하는 영상이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기도 한번 좀 해줘. 기도 한번. 에어웨이. 목에 상처가 너무 심해. 한밤의 구조작전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자, 밤 10시 50분 덴버 고속도로 차량 충돌에 전복 사고가 났고요. 한국 소방관들 911에 신고했습니다. 의식 잃은 운전자를 구조했고요. 현지 구조대가 13분 만에 도착해서 인계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한국 소방관들을 향한 미국에서의 어떤 극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의 구조 행동은 모든 소방관들이 따라야 할 교과서 같은 대응이다. 미국 현지 언론들이 잇따라 우리 한국 소방관들의 이 활약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소방관들이 미국 현지에서 훈련 중이었는데 교통사고 현장을 우연하게 본 것 같아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평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보여준 사건 아닌가 싶은데 덴버는 콜로라도주의 주도거든요. 그렇군요. 그 콜로라도주에서 어떤 훈련 과정이 있어서 연수를 간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그런데 조금 전에 봤다시피 밤 10시 50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량끼리 충돌을 했는데 한 대가 전복이 됐대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 밤 늦게 훈련 연수 과정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던 한국 소방관들이 딱 발견한 거예요. 야, 우리 소방관이 거기 있었으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갓길에 예. 딱 차를 세우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구조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임무를 분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사람 끌어내야지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911, 911에다가 신고하고 그다음에 저런 사고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2차 사고거든요. 그래서 교통통제를 딱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차 유리창 깨고 그 피해자들 그 구조해가지고 CPR도 하고 그런 아주 조직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미국 소방당국에서 보기에도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그러한 그 구조였다. 이렇게 극찬을 갖다 받은 겁니다. 첫 번째 사건 풀어봤습니다. 사건 상황판에 두 번째 단서도 띄워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남녀가 다정히 걸어가는 모습인데 이게 왜요? 함께 보시죠. 자,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와 걸그룹 소속의 멤버가 논란입니다. 길거리에서 백허그를 한 채 걷는 모습, 다정하게 차를 타는 모습, 포옹을 진하게 하고도 못내 아쉬운 듯 손을 잡는 이 영상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는 아이와 아내가 있는 남성, 그리고 걸그룹 멤버와 불륜이 의심되는 장면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자녀 2명을 둔 유부남,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었던 소속사의 대표, 그리고 걸그룹의 멤버와 부적절한 모습이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그러자 기획사 대표는 퇴사했고 걸그룹 멤버는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합니다. 정치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찍혔고 공개가 되네요, 다.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다음에 저 대표가 제가 저 찾아보니까 40대예요. 40대고 유부남이고. 젊은 유부남. 그다음에 이제 걸그룹 그 멤버는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한 20세 가까이 되는 그러한 그 뭐 그냥 뭐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유부남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40대 대표가 왜 유명하냐? 저분이 그 공인회계사예요. 공인회계사이고 그다음에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좀 해달라. 유명한 개그맨이 이거 우리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 개그 관련해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발전한 거예요. 기획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40대 대표였는데 그런데 자식까지 있고 와이프도 있는 그런 분이 젊은 그냥 20대 초반에 그러한 그 아이돌 걸그룹 멤버하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무리 봐도 저거는 좀 용납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그 소속사 대표도 그만두고 그다음 걸그룹 멤버도 그 탈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 관계의 끝이 너무나도 치러야 할 대가들이 많았군요.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세 번째 사건 단서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단서는 부부 모임 중 살해. 이거 무슨 사건일까요?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사건, 강력 사건 발생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월 인천 남동구 부부 동반 모임 중 아들 체포와 관련된 말다툼을 두고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흉기로 아내를 공격했고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경찰 조사에서 흉기로 찌른 적이 없고 흉기가 왜 꽂혔는지 의문이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징역 20년이 선고됐어요. 변호사님. 그거 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40대 남편의 50대 그 와이프니까 연상연하 커플이었던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은 한 18년 정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 둘 사이에 아이도 있었고. 그런데 그냥 부부싸움은 집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부부는 부부싸움을 그 부부 동반 모임에서 부부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에 대해서 체벌을 해야 된다. 이 사안 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툰 모양이에요. 그런데 둘만 있을 때 다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다퉜으니까. 목격자도 확보가 됐군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누구 엄마 잠깐만 좀 저기 딴 데 가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자리를 갖다 피해 주기까지 했었는데 그 엄마가 다시 자리에 돌아왔는데 저 부부가 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 남편이 흉기를 들고 그 와이프를 아내를 그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꽤 정신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죽어 있고 그다음에 흉기가 저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는 사망했고 아버지는 징역 20년 받았고 그렇군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그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자, 강력 사건까지 풀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